이번 시간에는 내분비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분비계에서 내분비샘마다 어떤 표적 작용이 어디인지, 표적 기관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호르몬이 어떤 것이 분비가 되는지 정리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그 정의이고요. 외분비선은 관을 따라서 신체 내부와 피부까지 분비물을 운반하는, 예를 들어서 침샘이나 땀샘, 그다음에 소화액 이런 것들이 외분비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분비선은 혈액 내로 호르몬이 분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전신을 돌면서 표적 세포에 운반돼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분비선입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선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내분비샘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이 방출되는지, 그 호르몬의 표적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분비가 과다한지 분비가 저하되는지에 따라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을 같이 연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먼저 시상하부는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TRH, CRH, GHRH,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인 요런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CRH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고요. GHRH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GnRH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조절 중추를 하는 시상하부에서는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출 호르몬들이 나와서 표적 기관에 자극하게 되고, 표적 기관에서 실제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먼저 TRH 보시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고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표적 기관인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RH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얘도 표적 기관이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이 표적 기관으로 가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을 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성적인 그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 같은 경우는 표적 기관이 뇌하수체이자 위장 관계에 적용이 돼서 이제 위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위 공복 상태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 소마, 소마토스타틴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이렇게 5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자, 이제 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4가지 호르몬이 대부분 표적 기관이 뇌하수체 전엽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분비돼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지 보시면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CTH,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GH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LH 황체 호르몬, FSH 여포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이게 5타네요. PRL입니다. 그래서 프로락틴, PRL, 프로락틴, 그 다음에 MSH,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TSH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표적 기관이 갑상선이 되고요. ACTH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서 표적 기관이 부신피질이 되고요. 그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 신체 조직이 표적기관이라서 뼈와 근육, 신체 조직이 성장하도록 해주는 호르몬이고, LH와 FSH는 난소와 고환에 가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고 난소 여포 성숙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프로락틴은 유선에 가서 작용을 해서 유즙 분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MSH는 피부나 채모에 작용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ADH와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ADH와 옥시토신이 나오는데요. ADH는 항인용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원위세뇨관에 가서 작용을 해서 수분을 재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수분을 재흡수시키고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ADH고요. 그다음에 옥시토신은 유방이나 자궁, 고환에 작용을 해서 자궁 수축시키는 호르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유방에 작용을 하게 되면 유즙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갑상선에서는 티록신, 우리가 T4, 그다음에 T3. 우리가 갑상샘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하면 T3, T4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갑상선에서는 T3, T4가 분비가 되고요. 얘네들은 전신에 어디 가서도 표적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대사율, 대사를 증진시키는 역할, 성장을 조절시키는 역할, 당원을 만들어내는 자극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T3, T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T3, T4가 있고 칼시토닌이 있는데, 칼시토닌은 골격근에 가서 뼈에 가서 표적기관이 됩니다. 뼈에서 혈장 칼슘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피 속에 있는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서 뼈에 저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칼시토닌은 혈액 내의 칼슘을 뼈에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려면 순서가 있겠죠.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호르몬 방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출돼서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면 실제로 갑상선에서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신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부갑상선은 PTH가 분비가 되고요. PTH는 부갑상샘 호르몬이고요. 파라스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부갑상샘 호르몬은 칼시토닌하고 반대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와 심장, 위장 간의 그 표적기관으로 작용을 해서 혈장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결국에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혈액 내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과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PTH가 반대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과 수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신이 어디 있나요? 신장 위에 모자, 꽃갈모자처럼 씌워져 있는 게 부신입니다. 그 부신을 잘라보면, 단면을 잘라보면 겉껍질이 있고 안쪽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껍질이 피질, 안쪽이 수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신 피질에서는 글루코콜티코이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우리 전신 어디든 표적기관이 될 수가 있고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작용하는 것이 염증 반응을 억압시키는, 그래서 스테로이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네랄로콜티코이드는 신장의 원위세뇨관에 작용을 해서 수분 균형을 유지시키고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면서 칼륨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이 미네랄로콜티코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에서 성호르몬이 분비돼서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부신수질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역할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교감신경 반응을 일으키는 당원 신생작용을 일으키고요.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신 수질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우리가 얘기한 이자는 어, 외분비샘의 기능도 하면서 내분비샘의 기능도 같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서 관을 통해서 덕트를 통해서 분비하게 되면 이 십이지장 쪽으로 분비하게 되죠. 분비하게 되면 얘는 이자는 이제 외분비선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자에서 혈액 내로 호르몬,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내분비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어떻게 감소시키냐면 혈액 내에 있는 당분을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을 시켜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반대로 인슐린과 반대로 당원을 분해시켜서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이자에서 나오고요. 소마토스타틴은 이자나 위 뇌하수체에 작용을 해서 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위 공복 상태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난소, 고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성호르몬이 나오겠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고요. 에스테로겐은 생식세포에 작용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고 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는 호르몬이 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자궁과 유방에 작용을 해서 유선 발달시키고 임신을 유지시키는 호르몬들이고요. 고안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성적인 발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제 고안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레닌, 특징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이 레닌인데요. 레닌은 안지오텐신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지오텐신호겐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이제 혈압에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안지오텐신호겐이 안지오텐신으로 이 레닌이 얘를 전환시켜서 수분을 재흡수시키고 소변 양을 감소시켜서 혈행의 양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높여주는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입니다. 이제 아래 부분에 있는 호르몬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중요하게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제 갑상선과 부갑상선, 그다음에 피질, 부신 호르몬, 그다음에 뇌하수체 호르몬,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계의 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붕증을 보시면 ADH의 부족에 의한 신장의 수분 재흡수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요붕증은 결국에는 다량의 희석된 소변이 배뇨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는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양을 감소시켜서 수분 재흡수를 시키고 그래서 몸에서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ADH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변이 다량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요붕증입니다. 그래서 다뇨가 증상이 나타나고요.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갈증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고삼투압이 발생합니다. 수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요 혈액량이 감소하겠죠.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석된 다량의 소변, 그래서 하루에 5리터 이상까지도 본다고 해요. 그래서 희석된 다량의 소변이기 때문에 묽은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중은 떨어지게 되고요. 요 삼투압도 떨어지게 되고 혈장 삼투압은 증가되게 됩니다. 혈장 삼투압은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가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삼투압으로 인해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되면서 고삼투압으로 인해서 멍한 상태나 혼수나 고열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혈액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혈압과 빈맥, 그리고 수분이 많이 소실됐기 때문에 점막이 건조하고 피부 긴장도가 저하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요공증을 진단할 때는 수분 제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 제한 검사는 8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금지시키고 소변 농축 능력을 검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수분 섭취를 금지시키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변을 어, 배출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소변을 배출을 안 해서 몸에서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역할을 할 텐데 요붕증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분 섭취를 금지시킴에도 불구하고 소변량이 변화 없이 다량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묽은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요붕증을 진단하게 되고요. 수분 섭취를 금지시키고 소변 농축력을 검사를 해서 피 검사도 하고 피 검사를 통해서 혈장 삼투압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 삼투압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환자가 더 이상 이 수분을 먹지 않는 것, 다 갈증도 많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분을 섭취를 금지한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에 이제 수분 제한 검사를 중단하고 바소프레신이라는 ADH 역할을 해주는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소프레신을 투여하게 되면 ADH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 수분을 제한시키고 몸에 보유하는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소변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 어 인제 소변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면 중추성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그 중추성 요붕증이라는 거는 뇌하수체에서 ADH의 분비가 안 되면서 어 요붕증이 발생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요붕증이 발생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소프레신을 투여했는데도 소변 삼투압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 바소프레신의 문제가 아니고 신장의 문제구나.' 해서 신성요붕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붕증을 진단할 때는 수분 제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요붕증이 있는 사람은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탈수를 잘 봐 줘야 되겠죠. 다량의 묽은 소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갈증이나 전신 권태감, 식욕부진, 피부 건조, 저혈압, 빈맥,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PO나 IV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 간호를 중재를 해야 되고요. IO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요비중과 체중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추성 요붕증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ADH 역할을 해 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와 차 같은 거는 이뇨작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되고요.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증후군 SIADH는 요봉증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이뇨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수분이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수분이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수분이 정체되면서 수분 중독증이 발생하는 것이 이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증후군이고요. 증상은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이 지속되고 수분 재흡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분이 정체돼서 부종이 발생하고요. 혈압 상승이 없는 수분 축적이 발생하면서 세포 외액이 증가하고 어, 이제 나트륨 혈증이 희석되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IADH 같은 경우에 간호는 저나트륨 혈증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약물로 이뇨제를 사용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시키고 고장성 셀 라인을 정맥 투여해서 수분을 정체된 것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 중독증으로 신경학적인 상태의 변화, 혼수나 경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진압력을 확인하면서 막상은 예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경우, 종양이 발생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개내압 상승 징후를 관찰해주고 뇌하수체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뇌하수체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뇌하수체 절제술은 콧구멍을 통해서 뇌하수체까지 그, 어, 접근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뇌하수체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내압 상승 징후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기침이나 재채기, 코 푸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내압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삼가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줘야 되고요. 머리를 30도 상승시킨 세미팔로어 체위를 취하게 해서 두개내압 상승을 예방시키고요. 어,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증후군 때문에 뇌하수체를 절제했는데 뇌하수체를 절제하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이제 작동을 못하게 되면서 반대로 요붕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요 비중과 소변의 양, IO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체액 부족 등의 징후를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막염 징후 수술하고 나서 뇌에 염증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콧물이 흐르면 그 콧물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분비물의 양과 질을 사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콧물인지 아니면 CSF 뇌척수액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당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포도당이 검출되면 뇌하수체 수술 후에 뇌척수액이 방출돼서 유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콧구멍에 비심지를 꽂고 오는데 비심지는 2-3일 후에 제거해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고 입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구강건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간호를 실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봉합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10일간 칫솔질을 금지하고 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우리가 그레이브스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말초 조직의 대사가 항진된 상태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SH 수용체 항체가 존재해서 항체가 갑상선에 TSH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서 호르몬 분비를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T3, T4가 분비가 증가되면서 어, 이제 대사가 항진된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출산 이런 문제로 인해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안구 돌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갑상선이 커져 있는 갑상샘종, 안구 돌출, 수면 장애,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대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로감, 전신 권태, 체중 감소, 그리고 따뜻하고 축축한 피부, 심장 흥진, 빈맥, 식욕 증가, 다뇨, 무월경, 성욕 감퇴, 어, 신경 과민, 눈부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안구 돌출과 많이 먹지만 식욕이 증가하지만 체중이 감소하는 것, 그다음에 전신 권태, 따뜻하고 축축한 피부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증상이 됩니다. 진단검사는 방사선 요오드 스캔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스캔은 방사선을 머금고 있는 요오드를 어,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투약하고 나서 엑스레이처럼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갑상선의 크기가 갑상선이 이 요오드를 얼마나 흡수했는지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이 가지고 가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방사선을 가지고 머금고 있는 요오드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게 되면 하얗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표시된 영역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T3, T4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요오드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은 방사선 요오드를 투약하게 되면 스캔을 했을 때 하얀 영역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 요오드 스캔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 T3, T4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T3, T4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한테 계속적으로 자극을 줄 겁니다. 더 이상 갑상선을 자극하지 마세요. 그래서 TSH는 감소하게 될 거죠.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간호는 갑상샘 중독 위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 극도로 악화돼서 대사항진이 너무 심각할 때 응급 상황으로 나타나는 게 이 갑상샘 중독 위기입니다. 고열이나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발한, 불안, 복통, 설사, 구토, 심계항진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갑상샘 중독 위기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는 항갑상샘제 PTU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PTU와 메티마졸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갑상샘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방사선 요오드 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머금은 요오드를 복용을 해서 어, 이 방사선 우리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하듯이 갑상샘의 그 조직을 어 갑상선 조직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오드 요법을 한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치료 후에 2에서 3일간은 독방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방사선이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다른 타인에게도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3일간은 독방을 사용하고 배변 후에 그 변기에 방사선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2~3회 정도 계속 흘러내려야 줘야 되고요. 방사선 요오드 요법을 하는 동안에는 모유 수유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6개월 이상은 피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제의 누골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게 되고요. 수술요법으로 갑상샘을 잘라내게 됩니다. 잘라내서 부분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 완전 절제술을 하기도 해서 갑상선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를 방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수술요법을 통해서. 근데 이 갑상선을 완전 절제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인공으로 적절한 용량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절제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술 후에는 후두신경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말을 시켜봅니다. 말을 시켰을 때 신목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수술 후에 출혈이나 조직의 종창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 아래로 손을 넣어서 드레싱 아래쪽 부위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는지 부어오른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목이 조이는 느낌이나 기침이 어렵거나 연화곤란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절제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에서 T3, T4도 분비되지만 칼시토닌도 분비되잖아요. 그래서 칼슘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도 분비되는데 갑상선을 절제를 하게 되면 이 칼시토닌도 분비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후에 저칼슘 혈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타니 증상이 있는지, 저칼슘 혈증이 있는 경우에 크보스텍사인과 트루소사인을 확인을 해서 증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얼굴의 측면을 볼 있는 부분을 탁탁 쳤을 때 찡긋찡긋하면서 경련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는지, 또는 혈압계를 그 팔뚝에다가 감고 압력을 주었을 때 손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팔 안쪽으로 어, 어, 경직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테타니 증상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칼슘 혈증이 있는지도 확인해 줘야 되고, 저칼슘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칼슘을 보충시키는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의 강직 예방을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 봉합선이 치유되면 수술 후에 2에서 4일째, 수술 후 2에서 4일째부터는 목의 ROM을 시행해서 목의 강직을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갑상샘 기능 저하증, 우리가 점액수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이제 증상이 지질대사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되고요. 차갑고 창백한 피부, 건조하고 가늘고 잘 빠지는 모발, 그리고 혀가 비대되고, 이 혀가 비대되는 부분들은 이 점액수종일 때인데요. 점액수종은 이제 소아에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땐 점액수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인에서는 그냥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긴 목소리나 체중 증가, 무감동, 기면, 졸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대사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보이겠죠. 진단 검사했을 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면 T3, T4는 감소되어 있고요. T3, T4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TSH는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간호는 갑상샘 호르몬을 대치하는 요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약물이 신지로이드를 복용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신지로이드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양을 점차 늘려줘야 되고요.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지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칼로리, 고단백, 고섬유식이를 제공을 하면서 저체온이 있기 때문에 저체온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온열 패드나 히터 같은 거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주고 담요를 제공하는 것이 저체온 관리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어, 이 점액수종 혼수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가장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혼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요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 기능 항진, 쿠싱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인 경우, 쿠싱 증후군인 경우에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당류 코르티코이드, 우리 생리적으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라고 했죠. 당류 코르티코이드가 과잉 분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질환입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의 증상은 과도한 단백질이 이화되기 때문에 근육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지 근육이 가늘어지고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체중은 증가하기 때문에 얼굴과 몸통이 비만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고 약해지고요. 쉽게 멍들고 반상출혈 같은 거, 멍이 드는 것들
자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복부에 자색의 피부선, 그래서 복부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상처가 한번 나면 치유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처 치유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이 문페이스, 만월형 얼굴, 그래서 얼굴이 부어오른 것처럼 문페이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버팔로 험프라고 해서 우리 목 뒤쪽 부분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목 뒤쪽 부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면서 몸통에 비만이 발생하는 그러나 사지는 얇아지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게 되고요. 또 스테로이드제가 많이 분비되면서 포도당 신합성이 증가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당뇨병,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쿠싱 증후군은 감염에 취약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감염 징후, WBC 같은 것이 증가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미열임에도 심한 감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징후가 감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염 증상들을 아주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이 나타나고 정신병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약간 여성이 남성화처럼 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이 나고 탈모도 발생하고 여드름이 어 많이 나면서 월경 주기가 변화되면서 불규칙해지고 결국에는 무월경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요.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을 진단할 때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신속 자극 검사, 그래서 레피드 ACTH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로 콜티졸 수치를 베이스라인을 체열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낙텐, ACTH 역할을 하는 시낙텐을 주사를 하고 30분, 60분 뒤에 체열을 하게 됩니다. 1차성 부신 피질 저하증일 경우에 콜티졸 수치가 반응이 없거나 감소하게 되지만 2차성인 경우에는 콜티졸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 1차성 이제 부신 피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 뇌하 수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신 피질에 문제가 있는 1차성인 경우에는 콜티졸 수치가 반응이 없고 현저하게 감소되지만 어, 이 부신 피질은 정상인데 뇌하 수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2차성 부신 피질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낙텐을 투여를 하면 콜티졸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의 다른 방법으로는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베이스라인으로 체열을 해서 콜티졸 수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덱사메타존을 경구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콜티졸 수치를 확인을 하면 혈장 콜티졸 수치가 5mg/dL 이상이 되면 쿠싱 증후군으로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쿠싱 증후군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간호는 감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혈이나 감염, 손상 예방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시기는 저지방, 저탄수화물, 저염식이, 저열량, 고단백 시기를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스테로이드 치료 시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 그 스테로이드 치료하게 되면 위궤양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스낵류와 함께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어,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는 아침과 오후 일찍 자기 전에 복용하게 되면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콜티졸이 생리적으로 분비되는 것도 아침에 많이 분비되고요. 밤 동안에는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밤 동안에는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거와 맞춰서 이제 오후 일찍이나 아침에 복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병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거나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는 거는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표적기관에 가서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의 증상은 다뇨, 다갈, 다식, 체중 감소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진단은 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해 보는데요. 한 가지 검사를 한 번만 검사 진행해서 비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당뇨병으로 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 보고 비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진행했을 때도 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8시간 이상 금식하고 나서 체열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일 때, 그리고 경구 당부화 검사, 오랄 GTT 검사에서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일 때, 그리고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혈당을 쟀을 때 200 이상이면서 당뇨병 증상, 다음이나 다식, 다뇨,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A1C가 6.5% 이상인 경우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검사했을 때도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되고요. 당뇨병이 진행되기 전에 당뇨병으로 진단하기 전에 혈당은 좀 높지만 아직 당뇨병이 아닌 단계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복 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경우, 내당능 장애는 경구 당부화 검사를 했을 때 2시간 뒤에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인 경우,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로 보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간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뇨 환자의 간호는 기본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용을 했을 때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을 보시면 약물요법에는 경구 혈당 강화제가 있고 인슐린이 있죠. 그래서 경구 혈당 강화제를 먼저 사용해 보고요. 경구 혈당 강화제를 한 가지 사용했을 때도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경구 혈당 강화제를 사용을 해 보고, 이 경구 혈당 강화제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인슐린을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구 혈당 강화제의 종류들을 보시면 셀폰요소제, 알파 글루코시데이드 억제제, 비과나이드, 티아졸린 린디온계, 그다음에 메글리티나이드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분을 하는 이유는 작용 기전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셀폰요소제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 자체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작용하고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는 약물들이 아마릴, 그리고 다이아미크론 이런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상부 위장관에서 당질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당질의 흡수 자체를 억제시켜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아카보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과나이드 같은 경우는 간에서 당을 생성시키는 작용을 당 생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비과나이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메풀민입니다. 메풀민은 특징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방사선 조제 사용 시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데 방사선을 사용한다.
조영제를 사용한다. 그런 경우에 비관 아이들을 중단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 방사선 조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신장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장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메폴민을 중단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티아졸린딘디오게 같은 경우는 악토즈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얘는 인슐린 저항성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분비가 제대로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에 이 아카보즈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물은 인슐린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저혈당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아카보즈는 사용하지 않고 경구로만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메글리티나이드계 약물은 파스틱, 노보넘 이런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인슐린 분비 자체를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설폰 요소제랑 작용 기전이 비슷해요. 인슐린 분비가 증가시키는 것은 그 작용 기전이 비슷하지만 이 메글리티나이드계 같은 경우 설폰 요소제에 비해서 저혈당의 위험성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DPP4 억제제 같은 경우 자누비아 같은 약물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음, 인크레틴 분해를 억제시켜서 혈당이 오르는 것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얘는 특징이 위배출을 지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하고 같이 복용하게 되면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 같이 복용하게 될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슐린을 보게 되면 인슐린은 속효성 인슐린과 중간형 인슐린, 장시간형 인슐린, 혼합형 인슐린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속효성인지 중간형인지 장시간형인지에 따라서 작용 시간과 최대 효과, 지속 시간을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찾아보시고 인슐린의 종류에 따라서 작용 시간, 지속 시간, 최대 시간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인슐린을 주사할 때 우리가 교육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 방법에서 보관은 사용 중인 경우에는 15에서 25도 실온이나 2에서 8도 냉장 보관으로 28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펜형의 경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냉장 보관하게 되면 녹슬거나 얼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 인슐린 주사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얼음팩과 함께 손과방에 보관해서 그 수화물로 붙이지 않고 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혼탁한 인슐린은 잘 섞이도록 양손바닥 사이에서 굴리기를 해야 되는데 흔들지 않고 굴려서 섞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혼탁하지 않은 인슐린인데 혼탁하다 그러면 폐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사 부위는 매 4주마다 1회 이상 맞지 않도록 어, 인슐린 주사 부위를 회전시키면서 해야 되고요. 계속 맞는 부분에 주사를 하게 되면 피부에 위축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지방 위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회전시키면서 주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위 간에 최소 1인치 정도 떨어진 자리에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팔뚝에 맞고 상박에 맞고 내일은 허벅지에 맞고 모레는 복부에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군데에 한 부위에 주사를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복부에 맞거나 팔에 맞거나 허벅지에 맞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에만 주사하지 않고 지난번에 주사했던 부위에서 그 약간 1인치 정도 떨어진
위치에 주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꼽 가까이에는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배꼽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내에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는 구강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피하 주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사 후에 마사지하지 않고 눌러주어야 됩니다. 마사지를 하게 되면 흡수가 빨라서 저혈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인슐린 투여할 때 주의사항은 지방 이용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은 부위를 계속 주사하지 않고 회전시키면서 주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기 현상과 새벽 현상을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모기 현상은 급성 저혈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새벽 3, 4시경에 저혈당이 유발되고 그 반동성으로 아침 공복에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모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슐린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을 너무 많이 투여를 했기 때문에 새벽에 저혈당이 빠지고 저혈당 때문에 아침에 반동성으로 고혈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모기 현상이 발생하면 인슐린 용량을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현상 같은 경우는 새벽 3시까지는 혈당이 정상인데 그 이후부터 증가하는 것이 새벽 현상입니다. 그래서 밤 동안에 지속적으로 혈당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이 너무 적은 용량으로 투여된다라고 보셔서 인슐린 용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이 저혈당이죠. 그래서 혈당이 70mg/dL 이하인 경우에 저혈당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본인의 혈당이 평소에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에 따라서 어, 평소에 300 이상 계속 유지되는 사람은 100 정도만 돼도 혈당이 100 정도만 돼도 저혈당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수치로 보셔야 되고요. 의식이 있을 때는 속효성 탄수화물,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 과일 주스나 탄산수나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꿀물 이런 것들을 경구 섭취하면 되지만 의식이 없을 때는 경구 섭취를 금지하고 포도당을 정맥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간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 발생하는데 당뇨병성 케톤 산증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특징적인 증상은 대사성 산증 보상 기전으로 과다 환기와 과일향 나는 커스멀 호흡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아세톤 냄새의 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의식장애와 혼수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혈당을 낮춰서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당뇨 망막병증과 당뇨 발합병증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죠. 당뇨 발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한번 발생되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깨끗하게 발을 씻고 축축하게 유지되지 않고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씻고 나서 잘 말리고 로션 같은 윤활제를 잘 바르게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발을 씻으면서 발적이나 물집, 갈라진 틈이나 피부 경결이나 궤양 등이 있는지 관찰하고요. 그다음에 신발 안에 거친 면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친 면이나 이물질로 인해서 발이 상처가 나게 되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은 발에 잘 맞아야 되고요. 어, 항상 앞이 막혀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어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새 신발을 신는다 하면 오랫동안 신지 않고
천천히 길들여서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맨발로 걷거나 신발에 가열된 깔개를 사용하거나 티눈 같은 피부 경결을 깎아내는 거는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을 양끝을 둥글게 하지 않고 직선으로 다듬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흡연하게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면서 당뇨 발합병증이나 당뇨 망막병증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고 혈당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분비계 호르몬들과 질환까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